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가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우리 수업은 한국 근현대 문학사와 여성, 그리고 페미니즘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문학사적 관점에서 비교적 당대로 분류되는 1990년대와 여성문학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 예정인데요.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에게는 90년대와 여성문학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에게는 둘 사이의 연결이 다소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990년대라는 시간과 여성문학 간의 특별한 관계를 살펴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를 현재화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90년대라는 특수한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0년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결정적인 전환 또는 변화를 야기한 시대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어째서 그러한지 몇몇 키워드를 통해 간단히 당대 시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제목이 1990년대를 현재적 시간이라고 호명하는 이유 역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머나먼 과거가 된 것 같은 당시의 정치, 사회, 문화적 전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0년대 지금 여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역사를 되돌아볼 때 언제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그러한 90년대가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도 일종의 전환기로 사유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한국 문학장의 풍경은 어떠했는가, 어떤 맥락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는 현재 우리가 읽고 쓰는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이해해 보는 것이죠. 셋째, 문학장의 재편성 및 변화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여성문학이라는 범주였다는 점을 이해하고 당시 여성문학의 대표주자들로 거론되었던 주요 작가들과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이들 작가 및 작품을 묶어내어 여성문학을 설정하고 재생산해냈던 당시 개간지 특집 기획의 면모를 살펴보고 비평의 언어, 전문가 담론끼리의 상호 저항과 경합이 여성문학 또는 여성작가라는 범주, 나아가 여성적 글쓰기의 속성을 선별 및 배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과제가 무엇인지 역시 고민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문학사적 프레임, 즉 1990년대와 여성문학은 고정되거나 불변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이라는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990년대 하면 어떤 이미지나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이것도 좀 오래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TVN에서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방영했던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명 레트로 드라마라고도 불렸던 이 시리즈를 구성하는 3개의 작품 중 2작품이 1997년, 1994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패션, 문화적 기호, 대중의 관심사 등은 고증이 잘 되어 세부적으로 묘사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90년대의 주요한 정치사회적 사건을 풍경화하고 특정한 세대와 계층의 시각에서 과거를 한정적으로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혹자는 이 드라마가 대중들에게 그토록 인기 있었던 이유는
대중들이 과거를 잃어버린 아름다움으로 회상하려는 노스텔지어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낭만성과 더불어 90년대는 현대인들의 또 다른 주요 정서와 자주 연결되어 말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기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90년대가 어째서 낭만과 위기라는 상반되는 정서와 연결되는 시대인가 하는 것이죠. 이는 기본적으로 90년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 정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풍요와 자유의 시기로 기억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 사회의 빛과 어둠을 진단할 때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곤 하죠. 1990년대는 한국 사회가 바로 이 신자유주의로 해 급격한 전환을 이룩했던 시대로 기록됩니다. 민주화, 자유화, 자본화와 같은 변화가 중요하게 감지되고 PC통신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더불어 정보화 및 세계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때이죠. 이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특히 집중하여 묘사했던 것, 즉 대중문화와 신세대 문화의 호응이 문화 영역 전반에 널리 자리 잡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한편으로는 당시 이러한 변화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극단적 병폐, 생태 위기 등의 원인으로 이해되면서 현재의 위기감이 당대로 투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0년대를 중요한 과거로 계속해서 호명하는 데에는 이러한 맥락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이러한 정서 혹은 느낌을 넘어 학술장에서는 90년대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유사한 맥락에서 1990년대는 격변의 시대로 사유됩니다. 무엇보다 90년대는 포스트 담론이라는 새로운 현실 인식이 한국 지식 학술장 내부의 사회, 문화, 정치적 담론을 재편성한 시기로 회고되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키워드를 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가 문학사의 분기점으로 반복해서 소환되는 까닭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펼쳐졌던 세계사적 전환의 풍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었던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1991년 소련의 해체는 세계사를 본격적으로 냉전 시대의 종결, 즉 탈냉전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승리라는 환상이 세계 곳곳으로 퍼지게 되었죠. 또한 이 자본의 승리라는 환상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변혁운동의 문제를 설정하고 있었던 당대 한국의 지식계층의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의 한국 정치는 제도적 자율화, 개혁, 민주화, 자유화 등을 향한 민중의 거센 바람 속에 놓여 있었는데요. 자유와 욕망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보다 강력해진 상업주의 및 소비주의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더불어 이러한 문화 향유자로서의 개인의 발견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개인화의 문제는 1990년대를 분기점으로 이름짓는 중요한 태제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1990년대는 개인의 재발견으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 출현하고 이와 동시에 집단 위주의 사고에서 억압되었던 개인의 내면과 일상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게 사고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또한 근대적 시민권의 주장 등이 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PC통신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전통 매체의 자리를 새로운 매체들이 대체하는데요. 이 오래된 컴퓨터가 보이시나요? 현재 대학생인 분들에게는 유물 같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와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컴퓨터 글쓰기라고 하는 다른 쓰기 혹은 다른 장르 영역을 개척하기도 합니다. 매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읽기, 쓰기에 대한 기존의 감각을 온전히 재구성하는 새로운 형식이 된 것이죠.
이와 더불어 개인 컴퓨터의 활용은 전통적인 가정생활 내에서 사생활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디지털 매체와 사생활의 연결은 다름 아닌 여성과 청소년,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이들 집단의 개인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연결 과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0년대는 7, 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졌던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기의 개인화와 관련한 한 연구는 이와 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근대적인 사생활 공간의 출현과 관계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에서의 개인주의란 컴퓨터 게임, 온라인 매체 등 정보통신 매체의 가상 공간을 통해 여성과 청소년의 문화적 자율성, 즉 전통적 가부장제 내에서는 쉽게 확보될 수 없었던 이들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서구 신사회 운동의 영향, 포스트 담론의 효과와 더불어 진행된 여성의 지위 향상은 7, 80년대 여성주의 운동의 의식화 작업과 90년대 개인화의 역동적인 경합을 통해 여성이라는 집단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90년대 문학은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작가와 여성 독자에게 주목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을 90년대 문학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조현정 문학평론가에 따르면 90년대는 문학의 보수화로 읽어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학주의라는 외피를 입고 나타난 이른바 자유주의적 담론이 회귀한 시기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말해보자면 작가와 문학성 중심의 문학론이 문학에 관한 지배적 담론으로 전환된 시기로 회고된다는 것입니다. 작가 중심의 문학, 또 여타의 예술과는 다른 문학성을 중시하는 문학이라는 점에서 당시 문학장의 제도적 변화는 동시대 문학장의 먼 기원으로 사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원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크게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90년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또 하나는 그러한 기원으로서의 90년대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장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더욱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완결된, 하나로 환원되는 시대로서의 90년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강의의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대인들인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끊임없이 개입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학술적 물음으로서 문학사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90년대는 우리에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다르게 말해 1990년대란 무엇인가 라는 작금의 중요한 질문은 1990년대는 땡땡이다 와 같은 서로 다른 답변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끝없는 분석과 토론의 대상, 즉 역사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문학장의 90년대를 역사화하기 위해 먼저 90년대를 구성하고 있던 당대의 언어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0년대를 직접 몸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이들은 당시의 문학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회상의 여러 변화로 인해 1990년대는 문학장의 구성원들에게도 역시 격변의 시대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중요한 감각이 당시의 문학장을 지배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문학의 위기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은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배태한 감각이랄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들은 새삼스럽게 문학의 고유한 역할을 질문해야만 했을까요? 첫째는 군사독재 시절 비교적 명확했던 문학의 목표가 갑작스레 혼란을 겪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독재에 맞서, 반민주화에 맞서,
저항의 거점이자 운동의 보루 역할을 했던 문학이 자유화와 민주화의 바람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문학은 소비주의, 상업주의와 같은 신종 형태의 적과 새로운 종류의 투쟁을 고민해야 하기도 했는데, 특히 대중문화의 열기와 그 질적인 향상은 그간 고급 문화로서 향유되었던 문학의 형질 변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문학은 기존의 문학이기를 넘어 어떤 변화를 도모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문학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제 80년대라는 거대 서사의 시대와 작별한 90년대는 80년대로부터 억압된 것들이 속속들이 귀환하는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되돌아오는 것은 개인, 일상, 내면 등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 주목할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문학의 탄생을 정당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문학동네라는 신생출판사와 문학잡지가 탄생한 1994년은 문학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회고되기도 합니다. 문학동네는 바로 그 새로운 문학의 탄생을 예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해낸 공론장이자 90년대 문학과 활발히 호흡했던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1980년 군부 독재에 의해 폐간되었다가 88년 잡지를 복간한 출판사 창작과 비평, 또 문학과 지성사의 정통적 방향성과 비교할 때 그 행보에서의 차이점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문학동네의 창간사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동네는 어떤 새로운 문학적 이념이나 논리를 표방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대신 현존하는 여러 갈래의 문학적 입장들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고 특정한 이념의 구애됨이 없이 문학의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공간이 되고자 한다. 또한 변화하는 정치, 사회, 문화의 기류에 성실하고 책임있게 대응하면서 문학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문학인들에게 신뢰할 만한 자기 표현의 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기성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는 젊은 문학인들의 모험과 시도를 폭넓게 수용하여 우리 문학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형에만 남긴 채 실체는 사라진 문학 정신의 회복을 추구하고 모든 교조적 사고방식 및 허위의식에 맞서 싸워나간다는 전제에만 동의한다면 문학동네는 그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주목할 만한 언급은 특정한 이념의 구애됨이 없이 문학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나아가 기성의 관행에 안주하지 않는 젊은 문학인들의 모험과 시도를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문학동네는 이러한 방식으로 잡지를 기획하고 주류 문학장 역시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정치나 이념의 도구에서 벗어난 문학 본연의 문학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은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분석학 등과의 활발한 이론적 교류를 통해 당대의 새로운 문학을 적극적으로 의미화했는데요. 특히 이와 같은 포스트 담론은 동일성 위주의 권위주의적 사고를 해체하기 위해 타자성, 소수자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였고 재편된 문학비평장은 이를 중요하게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작품의 정치적 메시지에 주목했던 그간의 관심이 작가의 문체나 개성, 작가적 경험이나 작가의 생애 같은 것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젊은 작가 중심의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당시 문학동네 편집위원이었던 황종현 평론가는 미적 대중주의라는 말로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미학성과 대중주의의 만남을 잘 보여주는 예로 1999년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인용할 수 있겠는데요. 기사는 TV 책방이라는 문화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리즈를 언급합니다. 총 6회분으로 방영될 시리즈의 이름은 내일을 여는 작가로 90년대 문단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작가 6명을 한 회씩 집중 조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정 작가는 공지영, 은희경, 구효서, 이순원, 신경숙, 성석재 작가로 이들 중 몇몇은 여성문학의 대표주자이기도 하지요. 실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던 이들이 방송에 나와 집중 조명을 받는 장면은 이른바 대중과의 확장성을 중시하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던 당시 문학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학 잡지 기획 혹은 언론 기사 등을 잘 들여다보면 문학을 향한 대중의 반응은, 긍정적 반응은 그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는 젊은 작가 특집이나 작가들의 자전소설, 작가 인터뷰와 같은 여러 작가 만들기 제도는 물론이고 신세대 작가, 여성 작가와 같은 끊임없는 호명과 노출을 통해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문학 공론장의 움직임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학의 변신은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사이의 위계나 경계가 흐려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타당하고 적합한 행보라는 반응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문학은 상업주의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학에 대한 상찬과 비판의 공존 속에서 당시의 문학장은 매우 역동적인 구조 변동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구조 변동의 핵심에 여성 문학이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90년대 문학이 90년대 문학으로서 말하자면 새로운 문학, 가능성의 문학으로서 그 존재의 의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80년대와의 단절 서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거대 서사와 구별되는 미시 서사, 집단, 근대, 이성, 물질에 대항하는 내면, 일상, 고백, 감성 등의 키워드가 90년대 문학의 정당성을 담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적 글쓰기, 고백적 글쓰기, 사적 글쓰기, 자전적 글쓰기 등은 그간 남성적인 것으로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았던 공적 영역을 신문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그간 평가절하되었던 여성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은 곧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재배치하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문학의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기사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문학, 베스트셀러 휩쓰는 그들, 문학 페미니즘 활발한 탐구, 서점가 여성 채취로 훈훈하다, 페미니즘 전쟁 선봉에 선 문학. 이와 같은 헤드라인이 당시의 풍경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이와 같은 진단을 단순한 허풍으로 만들지 않는 실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신경숙, 은희경, 공지영이라는 3명의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여성문학의 대표 주자였는데요. 특히 1994년은 소설가 공지영이 한 달에 3권의 책을 발간하고 이와 더불어 그의 소설 3편이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현상을 보여준 해이기도 했습니다. 공지영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두 신경숙 현상, 은희경 현상, 공지영 현상과 같은 표어를 달고 다니는 작가들이기도 했죠. 신경숙의 깊은 슬픔, 외딴방, 은희경의 새의 선물, 공지영의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와 같은 작품들은 당대 여성문학 담론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최근의 페미니즘 문학사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소환되고 또 분석되는 작품들입니다. 관련해서 신경숙 작가의 자신의 유년 시절의 체험이 담겨있는 자전소설을 하나 읽고 넘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은 마당에 관한 짧은 얘기입니다.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진 우유곽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이런 밤에 여동생의 채취가 생각났다. 나는 그 애를 베개처럼 껴안고 자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 앤 내가 우유를 질색하는 만큼이나 내가 그 애를 껴안는 걸 싫어했다. 잠든 그 애를 몰래 껴안고 자다가 보면 갑자기 내 손이 사납게 내팽개쳐지곤 했다. 그래도 그 애가 잠들면 또 껴안았다. 등을 돌리면 뒤에서 껴안았다. 나는 그 애의 목덜미나
머리카락에서 맡아지는 냄새가 좋았다. 그건 우리 가족의 냄새였다. 엄마가 쓰고 있는 때 절은 수건 냄새였고 아버지의 엽총 냄새였으며 옛집 마당의 미색 장미꽃 냄새였다. 어쨌거나 나는 그 건물에서 1년 남짓을 살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밤에 그 건물에서 만난 소녀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니 어쩌면 그라는 어떤 헛것을 잊어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맞은편 건물 유리문 앞에 닭을 안고서 있는 소녀가 또 보였던 것이다. 소녀는 푸른 빛을 받고 있어서 마치 연극무대 위의 마인배우 같았다.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나는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길을 건넜다. 소녀는 닭을 끌어안은 채로 여전히 마인배우처럼 푸른 빛에 쌓인 채로 서 있었다. 계절은 봄인데 소녀는 밤색과 흰빛이 섞인 체크무늬의 남자아이용 겨울 잠바를 입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그 잠바를 보았을 때다. 나는 내 몸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고 작아진 내 몸이 그 잠바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렸을 때 내게도 저런 잠바가 있었다. 처음부터 내 잠바는 아니었다. 중학교 장학생 시험을 보러 가는 셋째 오빠에게 어머니가 마음먹고 사입혔던 잠바였다. 셋째 오빠는 그 잠바가 너무 따뜻해서 시험지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다며 화가 나서는 다시는 그 잠바를 입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게 그 잠바를 물려주었다. 그러나 나는 남자아이들이 입는 무뚝뚝하게 생긴 옷은 입기 싫었다. 수도 놓아지고 아기자기하게 주머니가 달린 그런 옷을 입고 싶었다. 그래도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는 잠바를 입고 나왔다. 대문만 나서면 벗어들고 다니거나 어디다 숨겨놓았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만 입었지만 바람이 불고 지독하게 추웠던 날 저 잠바를 입고 철로변에 나갔던 적이 있었다. 얼마나 추웠는지 밉고 곱고 간에 잠바를 벗을 생각이 나질 않았다. 외려 잠바를 꼭꼭 여며 입은 채로 레일을 베고 누워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 하늘 끝에 얼굴 하나가 아련히 실리었다. 언제나 걱정에 쌓이면 떠오르곤 하는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면 어린애가 벌써 표정에 애를 실었다고 역정을 내곤 했지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는 건 내가 아니라 어머니였다. 닭을 안고 있는 소녀의 존재는 갑자기 그 건물에게서 도시의 일상성을 제거해버렸다. 일상성이 제거된 건물은 갑자기 비현실적이 되었고 매일 드나드는 건물의 유리문이 갑자기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아졌다. 어떠신가요? 제가 문단별로 나눠서 읽긴 했는데요. 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신경숙의 일반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전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신경숙 개인의 진짜 체험인가 하는 재미있는 의심 속에서 소설을 읽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전소설의 매력과 인기가 상당했었는데요. 이들 여성 작가를 일종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만든 배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성 독자들의 호응이 필수적이겠죠. 관련하여 90년대는 여성 작가만큼이나 여성 독자들의 집단적 출연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때입니다. 당시는 젠더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또 여성 개개인의 경제적 성장과 미디어 공론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여성 대중이라는 집단이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여성운동이 확장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며 지식인 위주의 이러한 운동에 대항하는 여성 대중운동의 효력도 활성화되고 있었지요. 2010년대 중반 이후, 즉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우리 문화의 장에서 여성 서사와 여성 재현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까지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듯이 당시 역시 관련 논쟁을 통해 페미니즘 지식과 실천의 장이 끝없이 재구성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는 이러한 흐름과 여성문학의 출현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혹은 흐름에 발맞춰 문학장 역시 여성문학이라는 특수한 범주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성문학 특집인데요. 1995년 가을에는 개간 문학동네와 월간지인 문학사상이 모두 여성문학 특집을 기획합니다. 그중 문학동네의 특집 기획 소개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잡지는 여성문학 특집의 기획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번 호의 특집 여성, 여성성, 여성소설은 90년대 문단에서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문학 세계를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말하자면 일종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 부상 중인 여성 작가와 여성 독자의 상호 소통을 여성문학의 것으로 범주화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기획 내용으로 쓰인 비평 텍스트 중 여성문학의 중요한 속성으로 거론된 것을 꼽아보았습니다. 비평 텍스트들은 여성 작가들의 부상을 다름 아닌 90년대의 특별한 현상으로 위치짓고 있습니다. 또 박혜경 평론가는 여성문학이 공적 체험, 거대 서사 등에 가려 가치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주목을 요청한다고 진단합니다. 여성들이 이 사적 공간의 오랜 주인이며 이들이 구현하는 여성 고유의 사인화된 체험에 주목할 때 거대 역사의 시간이 결코 발견해낼 수 없었던 일상의 시간과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침잠하는 존재론적 차원의 중요성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혜경 평론가는 여성소설에서 구현되는 모성성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기 이전에 가부장제적 사회 내에서 어머니와 딸의 피해자적 위치성과 내면화된 폭력과 억압의 논리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인내와 사랑, 희생의 가치와 동일시되던 관습적 무성재현과는 분명한 차이를 지니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보다 더 큰 차원의 모성으로 재의미화됩니다. 비평문의 일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성이라는 둥근 원은 작품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딸인 작중화자, 그리고 아버지의 여자들이 겪은 불행한 삶을 하나의 동질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둥글게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정서적 유대감 속에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작중화자의 따뜻한 긍정의 시선이 내포되어 있다. 노동자이면서 폭동의 배후 조종자로 감옥에 갇힌 아버지. 이 작품에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여인들을 이어주고 있는 것은 남성 중심적인 성의 논리가 아니라 그 여인들의 불행에 대해서 아버지가 느끼는 인간적인 연민의 정서로 표현되어 있다. 작품 속에서 작중화자가 제 인생을 스스로 한 남자의 틀 속에 가둬놓고 소모시켜버린 여자들, 순정이 미덕이라고 라는 인식으로부터 불행한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여자들, 그 불행한 여인들을 인간적 연민의 정서로 거두어들이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거두어들인 여인들과 더불어 마음 기대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고난에 찬 삶 모두에 대한 깊은 이해의 시선에 도달하는 것은 제도화된 성의 구분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함께 고통과 불행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인간적 친화의 정서를 통해서이다. 말하자면 이때의 여성성이라고 하는 둥근 원, 즉 모성적 사고, 모성성은 가부장제의 폭력적 원리를 가시화하는 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유의미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와 딸, 아버지의 여인들의 불행한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간적 연민의 정서로 거두어들이는 아버지의 삶까지 모두 동질적인 체험의 영역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공간인 것이죠. 다음으로 황종현 평론가는 여성문학의 모성적 사고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성소설에 어떤 해방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남성 중심적 담론을 가공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의해 억압된 여성적 경험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황종현 평론가의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이라는 글이 상찬하는 작품과 여성 작가들은 기존의 페미니즘 문학보다는 보다 진전된 그런 문학 작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앞선 세대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모성적 사고에 있습니다. 특히나 그가 강조하는 여성 문학의 90년대적인 특질은 얄팍한 성대결에 머물렀던 이전의 페미니즘 문학과 구별을 이룬다는 점인데요. 90년대 여성 문학에 표출된 여성적 경험은 성의 정치학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저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원통한 현실만을 선정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이와 같은 미학적 성취를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대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공지영의 여성문학성을 황종현 평론가는 이제 그것에 좀 미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황종현 평론가가 보기에 진짜 여성문학은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신경숙의 깊은 슬픔입니다.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실상 페미니즘 강령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즉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을 내장한 작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남성 중심적 담론들이 간과하거나 배제하기 쉬운 여성문학의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란 기존의 가부장제적 모델에 부합하는 것으로 비판되기도 하는 모성성의 구체적인 구현입니다. 신경숙의 소설은 남성 작가라면 놓치기 쉬운 요리 과정의 섬세한 묘사들, 또 여성 인물의 모성적인 이미지, 심지어 동성애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친절한 보살핌에서 비롯되는 타자와의 모라적 융합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삶과 도시라는 척박한 삶에 어머니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여성 인물의 욕망의 다름 아닙니다. 물론 이때의 어머니는 9세대의 도덕적 관습과는 일말의 차이를 지니는데요. 현실의 가부장제적 구조를 고려한다면 그러한 새로운 어머니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랑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사랑을 끝끝내 추구하는 여성인물의 모습을 통해 이 소설이 발굴에 성공한 것은 바로 인간적 가치의 회복 가능성입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박혜경 평론가의 글에서도 역시 이 남성성과 단순한 대립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 대립관계를 여성성이라는 둥근 원, 말하자면 더 거대한 모성성으로 확장하느냐에 따라 작품을 다르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박혜경 소설에서 구현되는 모성성은 가부장제적 사회 내에서 어머니와 딸의 피해자적 위치성과 내면화된 폭력과 억압의 논리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황종현 평론가는 여성문학의 모성적 사고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이는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원통한 현실만을 그저 선정적으로 고발하는 차원의 작품들과는 미학적 수준에서 구별된다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텍스트가 신경숙의 깊은 슬픔입니다. 황종현 평론가에 따르면 신경숙의 소설은 여성인물의 타인을 향한 이타적 보살핌이 최대치로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 타자와 가히 몰라적인 융합 상태를 이룩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불가능한 사랑에 가까운, 즉 새로운 어머니 되기라는 여성문학의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죠. 한편 신수정 평론가는 지배 언어 체계에서 주변부적인 것으로 배제되어 왔던 여성적 글쓰기가 여성문학의 부상과 함께 활발히 작용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배수와 송경화 등의 글쓰기는 지배 언어의 전형성을 교란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이고도 미학적인 전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평 언어는 다양한 속성과 다양한 작가를 근거로 들어 여성문학의 의의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동일성을 해체하는 타자의 해체적이면서도 저항적인 위치에 대한 강조와 주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학 특집에 실린 비평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과 작품에 대한 비평 텍스트도 있는데요. 바로 은희경 작가의 새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을 둘러싼 많은 언어들은 90년대 문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여성 문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당시의 비평적 언어와 굉장히 많은 부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희경의 새의 선물의 프롤로그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본다. 보여지는 나에게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면서 바라보는 나가 그것을 보도록 만든다. 이렇게 내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일거일동을 낱낱이 지켜보게 하는 것은 20년도 훨씬 더 된 습관이다. 그러므로 내 삶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리를 유지하는 긴장으로서만 지탱돼 왔다. 나는 언제나 내 삶을 거리 밖에서 지켜보기를 원한다. 사실 새의 선물은 10대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그 10대 소녀가 20년 뒤의 모습으로 프롤로그를 잠깐 시작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인용문은 은희경적 태제라고도 말해지는데요.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냉소적 주체로서 90년대적인 주체의 탄생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비평 언어는 이 은희경의 냉소적 주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의 냉소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의 구조를 속속들이 꿰뚫어보고 있으며 저 우울한 시장의 리얼리즘을 몸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그것은 12살 난 여자아이의 당찬 냉소주의 선언이라는 여성적 특수성을 통해 또 여성화된 반성장 혹은 성장으로서 또 냉소적 자기인식으로서 배치되고 또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은희경의 냉소적 주체는 90년대적인 소설의 존재 조건인 시장을 향한 냉소주의의 여성화된 버전으로 위치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여성문학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당대 여성주의 문학 진영에서는 반발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1999년에 쓰인 비평문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90년대 문학비평장이 여성문학을 다소 협소하게 정의하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 주된 동인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여성성, 모성성, 여성적 글쓰기, 자전적 글쓰기가 그 4가지 범주인데 이처럼 여성적 원리에 대한 예찬은 역사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일상과 개인으로 이동한 사회적 이론적 배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비평가들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설정은 역시 여성문학의 한계를 미리 설정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탈중심주의 이론과 여성성 이론을 동일한 패러다임으로 사용할 때 여성성이란 것은 중심에 대한 대항점으로서 또 남성성의 반대항으로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는 지적인 것이죠. 비평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이 처한 복합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근대의 위계적 성별위분법을 우열의 자리를 바꾼 채 복제함으로써 여성문학을 협소화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은희경 작가는 이처럼 자신의 여성 주체와 여성 서사 해석에 대한 반론을 꾸준히 제기하는데요. 거의 스스로가 다시 쓰는 은희경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는 여성성과 쓰기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성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삶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타인 및 사회까지를 포괄하는 타자와 자아의 긴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런 질문을 통해 인과를 넘어서는 삶의 불합리성이나 제한된 존재로서의 인간, 그 부대낌의 온기와
상처 따위를 그려보려는 것이다. 그것을 그리기 위해 남성 아닌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내 질문을 끌고 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남성보다 여성이 적합하다는 소재적인 측면 때문이다. 소설에는 실제 일어난 일을 옮겨 적고서 방향을 제시하는 소설도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실존을 탐문하는 소설도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는 방향은 후자이다. 인간을 탐험하려고 한다면 불완전하고 모순된 존재를 실험적 자아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존재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포착하기 위해 나는 남성보다 여성을 택한다.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가지 성인 남성과 여성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아 찾기가 아닌 소설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남성이 자신의 문제를 쓰면 인간성에 대한 천착이고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쓰면 여성의 자아 찾기다. 더구나 자아라는 의미를 인간 내면의 실존성이 아니라 다분히 페미니즘의 개념으로 보면서 말이다. 여성성은 내가 전면에 내세우고 풀어가려는 주제가 아니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상황의 하나일 뿐이다. 언뜻 보기에는 기존의 성별위계적 이분법 속에서 여성성을 이해하고 또 이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은희경 작가의 이 발언은 자신의 창작 방법론에 대해 본격 서술하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맥락을 갖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실존을 탐문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든 독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든 나아가 권능을 가진 작가 노릇을 해내기 위해서든 그는 스스로가 지향하는 중성적인 글쓰기를 위해 몇 가지 전략을 활용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건조체, 두 번째는 농담, 세 번째는 객관성 유지, 또 네 번째는 서정성을 탈피하는 성장, 다섯 번째는 개인성의 존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대타적으로 설정된 여성성과의 적극적인 대결 속에서 생성되며 또 특수한 의미를 획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투적인 여성성이라는 작용으로부터 이탈하려는 반작용, 또 여성적 모랄에 대한 반목이자 그것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은희경 소설의 여성성이라고 작가를 통해서 직접 말해지기도 합니다. 은희경의 글쓰기는 여성이라는 꼬리표를 젠더링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위치를 알리는 스피박적 의미의 전략적 본질주의이기도 한데요. 또한 그의 메타적 자기비평은 은희경 소설의 핵심으로 지목되었던 자기 분리가 자기 이론의 한 형태로서 그의 글쓰기 전반에 확장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이 여성문학의 시대라는 90년대에 관해 이미 합의되고 완료된 것처럼 보이는 표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경합하고 분열하는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업의 마지막 목표, 즉 90년대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남는 과제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199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를 향한 대중적 관심 혹은 학술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의해야 하는 것은 1990년대를 역사화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 의미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것 역시 하나의 본질적이고 정태적인 무언가가 아닌 시대적 변화에 따라 또 역사적 흐름에 따라 꾸준히 갱신하고 또 변화해온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죠. 동일한 발상이 여성문학, 나아가 여성이라는 범주를 유동적으로 사유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성문학의 가능성 혹은 한계라는 것은 여성문학 그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무엇이 아니라 역사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또 반박된 것의 효과이기 때문이지요.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조앤 스콧이 말한 바 있듯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젠더 담론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성차 조직을 살펴보는 일이며 조직과 구성의 과정을 잘 들여다보는 것에서 변화의 가능성 역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식 역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여성 서사이고 무엇이 옳은 여성 재현인가? 나아가 무엇이 여성인가? 이제 수업을 마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